1945년 8월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두 번의 눈부시고 파괴적인 섬광과 함께 끔찍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한 역사의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핵무장 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핵무기는 전 세계적인 대립의 규칙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핵무기는 적에게 역사상 사용된 모든 무기를 합친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힐 잠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땅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대기를 독살하며 환경을 파괴해서 광범위한 지역이 수천 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는 이런 파괴력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이런 무기에 대한 두려움이 전 세계적인 분쟁을 끝내주길 바랐습니다. 이것을 핵 억제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신 이것은 군비 경쟁을 불러왔고 그 결과 우리는 지구상의 모든 남자, 여자, 아이를 죽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파괴력을 가진 엄청난 양의 무기를 비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이고도 남을 만큼 말이죠. 하지만 이런 무기를 만드는 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무기들은 목표물에 투하되지 않으면 효용이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폭격기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핵폭격기는 물론 일본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보잉 B-29 슈퍼포트리스였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원래 그런 임무에 맞게 설계되지 않아 개조가 필요했다. 최초의 원자폭탄은 항공기 탑재용으로는 엄청나게 큰 무기로 무게가 약 10,000파운드였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어 나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폭격기는 폭발과 충격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여전히 높고 빠르게 비행해야 했습니다. 충격파는 항공기를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폭탄이 점점 더 강력해질수록 폭격기의 성능에 대한 요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슈퍼 폭격기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1947년 미 공군은 미 육군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롭게 창설된 부서 중 하나가 전략공군사령부, 즉 SAC였습니다. SAC는 공군의 중폭격기 부대를 담당했으며 여기에는 국가의 핵무기를 운반하는 임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커티스 르메이 장군이 이 새로운 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되었고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전력을 유지함으로써 억지력이라는 개념을 통해 전쟁을 막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평화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모토를 선택했습니다. 이 조직은 창설 당시부터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전체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직접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르메이 장군의 첫 번째 임무는 부대에 B-29보다 임무에 더 적합하고 최신식 폭격기를 재장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B-29의 새로운 강력한 엔진 등 여러 개량이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량된 항공기는 B-50으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보잉과 공군이 의회로부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BI-19라고 불렸다면 예산 확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B-50은 전략공군사령부 스트래티직 에어 커맨드가 미국에서 소련 전역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대륙간 사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긴장이 고조될 때는 목표물에 더 가까운 동맹국의 전진기지에서 출격해야 했습니다. 전략공군사령부 스트래티직 에어 커맨드 1위의 진정한 글로벌 도달 범위를 제공한 최초의 폭격기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콘베어 B-36 일명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인상적인 B-36은 1940 후반에는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존재였다. 1940 초 영국이 나치에게 함락될 경우 미국에서 독일을 폭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상되었지만 대신 1950년대로 접어들면서 미국의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도록 재설계되었습니다. 초기 버전은 3800 프렛 앤 휘트니 28 피스톤 엔진 6기로 구동되었지만 이후 모델에는 추가로 제너럴, 일렉트릭 J-47 제트 엔진 4기 장착되어 추가 추진력을 제공함으로써 B-36은 10개의 엔진을 가진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B-36와 B-50 승무원들이 철의 장막 너머 소련의 원자 무기를 투하하는 훈련을 하는 동안
소련 지도부는 미국과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프로그램에 대한 첩보 활동으로 큰 도움을 받은 소련의 자체 원자폭탄 개발 프로그램과 이를 미국까지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 개발은 최우선 과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유럽, 미국 동맹국들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과는 달리 소련은 2차 세계대전 동안 전략 폭격기 개발을 우선시하지 않았고 대신 전장에서 군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소형 전술 항공기 개발을 선호했습니다. 그 결과 소련은 기술적으로 약 5년 정도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따라잡기 위해 소련의 지도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투폴레프 설계국에 B-29를 최대한 똑같이 복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대의 B-29 폭격기가 일본 공습 중 손상되어 전쟁 중 소련에 억류되었습니다. 투폴레프 팀은 마지막 세부 사항까지 모두 복제했으며 최초의 소련산 B-29, 즉 투폴레프 24로 알려진 기체들 중 일부는 실제로 조종석 페달에 보잉 로고까지 재현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들은 B-29의 완벽한 복제품은 아니었다. 이 비행기는 약간 더 느렸고 더 무거웠지만 더 강력한 엔진과 더 나은 무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동체와 꼬리 부분에 쌍으로 장착된 13 기관포가 특징이었습니다. 세이시와 달리 소련은 전 세계에 투포를 배치할 수 있는 동맹기지가 없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서유럽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캐나다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북극 황무지에 임시기지를 설치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방 정보기관들은 전시에는 소련 조종사들이 모든 연료를 사용해 가장 먼 목표까지 도달하는 일방향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조국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투포가 실전에 배치되기 시작하자 소련은 이를 개량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280였습니다. 280와 투포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재설계된 조종석이었습니다. 280는 B-29의 둥근 유리창 배열 대신 더 전통적인 계단식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소련이 이 새로운 배열을 채택한 것은 단순히 미국의 전신과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280는 더욱 발전되어 285로 이어졌습니다. 285는 BA-19 설계의 궁극적인 완성형이었으며 소련이 냉전에서 신뢰할 만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사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연료 효율이 더 높은 피스톤 엔진과 연료 용량 증가, 그리고 더 효율적인 날개를 갖춘 285는 투포의 2배에 달하는 7,000 넘는 항속거리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단 2대의 시제기만 제작된 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1950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 B-29 폭격기들은 북한을 폭격했으나 소련의 지원을 받은 미그-15 제트 전투기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스톤 엔진 폭격기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다. 제트 폭격기는 미래의 죽음의 기계였습니다. 강력한 방어 무장을 갖춘 미국 공군의 자랑 B-36 피스메이커조차도 여전히 제트 전투기 때에게는 거대한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B-36이 자체적으로 기생방어 전투기를 탑재하는 실험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폭격기가 공격을 받으면 이 전투기가 분리되어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세이씨는 1951년 제트 추진 폭격기 B-47을 도입했으나 르메이가 원했던 사거리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찍이 1950 B-36을 대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제트 추진 대체 폭격기에 대한 사양을 발표했습니다. 컨베어는 B-36을 발전시킨 YB-60 설계를 미국에 제출했는데 이 기체는 후테익과 8개의 제트 엔진을 특징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계는 보잉의 제안에 밀려 채택되지 않았고 1952년 4월 15일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항공기 중 하나인 B-52 스트래토포트리스의 첫 번째 시제기가 하늘을 날았습니다. 스트래토포트리스로 B-52는 이전 기종들에 비해 더 높고 빠르며 오래 비행할 수 있고 더 많은 공격 무기를 탑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중급유를 이용함으로써 공중 경계 태세를 유지하는 개념을 개척했습니다. B-52 폭격기들은 핵무장한 채로 소련 영토 근처나 주변을 비행하며 전쟁이 갑자기 발발할 경우 즉시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B-52 폭격기가 스페인 상공에서 급유기와 충돌하고 핵무기가 스페인 영토에 떨어지는 등 일련의 사고가 발생한 후 이 작전은 1968년에 중단되었습니다. 철의 장막 너머 1952년에 소련은 미아시셰프 M사라는 형태로 B-52에 대한 그들의 해답을 공개했습니다. 서방 관측자들은 소련이 최신 무기를 과시하는 연례 모스크바 메이데이 퍼레이드를 항상 예의주시했습니다. 이번 특별 행사에서 그들은 새로운 리엔진 후퇴익 폭격기가 물결처럼 등장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서방 관측자들은 이 폭격기가 미국을 위협할 만한 성능을 가졌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폭격기를 계속 보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이로 인해 미국인들은 소련이 수백 대의 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두려워했고 펜타곤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소련은 93대의 기체만 제작했고 M사의 엔진은 연료 소모가 많아 의도했던 사거리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소련의 투폴레프 설계국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새로운 설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16으로 쌍발 스웨프트 윙 설계였으며 B-52가 처음 비행한 지 일주일 남짓 후에 첫 비행을 했지만 성능 면에서는 B-47에 더 가까웠습니다. 폭격기 개발 역사에서 드물게 216은 수출에 성공하여 이집트, 리비아, 이라크, 인도네시아와 같은 소련 동맹국들에 판매되었고 특히 중국은 오늘날까지 시안 H6이라는 이름으로 자국에서 생산된 버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투-16이 처음 비행한 지 불과 몇 달 후 또 다른 폭격기, 아마도 B-52만큼이나 전설적인 투-95가 베어라는 나토 코드네임으로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개발 중이던 다른 모든 폭격기들이 제트 엔진을 채택한 것과 달리 투-95는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이 엔진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프로펠러를 구동하여 소련군이 미국을 위협하는 데 필요한 속도와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터보프롭 엔진도 여전히 제트 엔진이지만 오직 추력만으로 비행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대신 앞쪽에 프로펠러를 돌리며 연료 효율성이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95의 프로펠러는 종종 너무 빠르게 회전해서 실제로 음속을 돌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항공기는 너무 시끄러워서 요격하러 온 나토 전투기 조종사들이 자기 제트 엔진 소리보다 더 큰 굉음 때문에 불평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소련과 미국 외에도 더 많은 등장인물들이 존재한다. 영국도 비포스라는 형태로 자체 폭격기 전력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폭격기, 즉 발리언트, 빅터, 벌커는 대체로 B-47과 266과 같은 급이었고 영국은 SAC보다 동유럽의 목표물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영국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거대한 델타익을 가진 벌커는 비행 중에 특히 놀라울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초기 시험 비행 중 일부에서는 완전히 흰색인 이 폭격기가 지상의 사람들에게 UFO로 보고되기도 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마치 공상과학 소설이 현실이 되어 하늘에 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판버러 에어쇼에서 첫 선을 보인 이 항공기는 조종사들이 배럴 롤로 돌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중들의 큰 환호를 받았지만 안전 요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새로운 설계들은 고속 애음속 항공기였고 폭격기 설계로서는 인상적이었지만 한국전쟁에서의 B-29의 교훈은 군사 계획자들에게 제트 전투기가 항상 더 빠를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B-47과 같은 폭격기가 1950년대 초반 일부 소련 전투기보다 더 높이 날 수 있었지만 전투기 기술이 따라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 후반 이 시기에 폭격기를 위협하는 새로운 무기, 즉 지대공 미사일, Surface to Air Missile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Surface to Air Missile은 전투기를 대체할 만큼 치명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폭격기의 모든 고도와 속도에 도달할 수 있어 조종사들은 회피를 위해 나무 꼭대기 높이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B-50이나 Tu-295는 이런 임무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획자들과 무기 제조업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폭격기가 쓸모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폭격기 위협 대응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이 채택되었다. 첫 번째 방법은 폭격기가 자유낙하식 핵폭탄을 직접 투하하는 방식의 공격을 중단하고 대신 장거리 핵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공격 폭격기를 방어무기 사거리 밖에 둘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B-52, 216, 295, 216, 295 그리고 영국의 빅터와 벌컨 폭격기 모두 순항 미사일을 채택했지만 초기 무기들은 크고 느리며 비교적 정확도가 떨어졌습니다. 영국과 미국 모두 각각 B-52와 벌컨 폭격기 전력을 위해 스카이볼트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이 미사일은 공중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홍보되었지만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해서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미사일의 대안은 요격하러 오는 전투기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폭격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여 미국 항공산업은 컨베어 B-58 허슬러를 제작했는데 이 폭격기는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도록 초음속 돌진 능력을 갖추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 공상과학 소설의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건 마치 플래시 고든 연재물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처럼 들리지 않나요? 초음속 돌진 능력 말이죠. 마하 2즉 음속의 2배 속도를 낼 수 있는 B-58은 겉보기에는 엄청난 힘과 성능을 자랑했지만 실제로는 조종하기 어렵고 지나치게 복잡했으며 효과적인 작전 범위를 확보하려면 대형 급유기의 지원이 필요했고 사고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항공기는 미 공군에서 10년 운용 후 퇴역했습니다. 하지만 B-58이 실전 배치되던 바로 그 시기에 미국은 이미 역사상 가장 놀라운 항공기 중 하나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노스 아메리칸 엑스페리멘털 bomber 70 발키리는 6 엔진을 장착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로 놀라운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1964년에 첫 비행을 했을 때 이는 당시 운용 중이던 모든 소련 요격기들의 성능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소련은 이 항공기에 크게 충격을 받아 이를 요격하기 위해 특별히 미그-25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그-25가 발키리와 속도를 맞출 수는 있었지만 추월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격을 매우 신중하게 계획해야 했습니다. 소련도 허슬러와 발키리에 대응하는 자체 항공기를 개발했습니다. 미야시 셰프는 바운더로 알려진 M-50 항공기를 제작했지만 허슬러와 맞먹는 성능에 미치지 못해 결국 프로젝트가 폐기되었습니다. 투폴레프 설계국은 적 방어망 우회를 위해 초음속 돌진이 가능한 221을 제작했습니다. 허슬러처럼 조종이 어렵고 사고도 잦았지만 미국 항공기보다 더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운용되었고 리비아 등 동맹국에 수출되어 리비아는 차드의 프랑스 공군 기지를 공격했고 이라크는 1980 이란 폭격에 사용했습니다. 소련의 발키리는 소위 티사라는 작고 덜 발전된 형태로 등장했지만 모스크바에서는 이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1957년 10월 나흘 소련은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궤도에 발사했습니다. 이 로켓은 원래 미국의 핵폭탄을 운반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었습니다.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가진 폭격기를 개발하는데 거의 항상 존재했던 문제 때문에 소련은 대신 장거리 로켓 개발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1959년 2월 9일 소련에서 R-7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양측의 폭격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데 몇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소련은 1시간도 안 되어 서방의 한 도시를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이 미사일들이 거의 격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 점들과 폭격기 프로그램의 실망스러운 결과로 인해 소련은 이제 대부분의 자원을 장거리 미사일에 쏟아붓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같은 길을 택했습니다. 소련에서는 많은 216과 295가 정보 수집 임무를 맡게 되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B-52는 베트남에서의 재래식 폭격 임무로 재배치되었고 놀라움을 자아내던 엑스페리멘털 범버 70운 호위 전투기와의 치명적인 충돌 이후 은퇴하기 전까지 고속 연구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하 3 비행 중 한 번 발키리는 무려 2490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20전만 해도 B-17 이 독일을 폭격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에어버스 A320 같은 현대 여객기는 시속 180, 훨씬 빠른 속도로 비행합니다. 같은 거리를 불과 4시간 조금 넘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ICBM이 핵 억제력의 주된 수단으로 자리 잡는 동안에도 미국과 소련 모두 폭격기를 완전히 포기하는 데는 주저했습니다. 대신 폭격기는 지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B-52와 투앤드레드 95 모두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운용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더 발전된 공중 발사 순항 미사일이 추가되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폭격기는 ICBM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던 전면적인 핵전쟁 대신 보다 제한적인 핵 교환을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했습니다. B-52는 해상 기로의 투하와 대함 미사일 발사 등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면서 폭격기들은 여러 다른 역할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ICBM의 등장은 폭격기의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폭격기 개발을 소수의 설계로 합리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0, 미국은 로그웰 B-2L 레이 전략 폭격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처음부터 소련 방어망에 탐지되지 않도록 초저고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가변익 스윙윙을 채택해 전체 비행 영역에서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B-1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했으며 지형 추적 레이더의 안내를 받아 계곡을 누비듯 비행할 수 있었고 여전히 마하 1.2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BILA는 1977년 카터 행정부가 취소했지만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BILB 랜서로 부활시켰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판도를 영원히 바꿀 것처럼 보였던 또 다른 미국 폭격기가 있었습니다. 노스럽 BA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였다. BI는 소련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소련의 방어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두 항공기 모두 개발 기간이 길었고 그로 인해 B-52의 운용 수명이 계속해서 연장되었습니다. 한편 소련도 독자적인 신형 폭격기를 개발 중이었다. 투언드레드 22의 후속기는 투언드레드 22무로 등장했는데 비슷한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B-1처럼 가변익을 적용한 완전히 새로운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B-1과 더욱 비슷했던 것은 2001 160였다. 처음 보면 2001 160가 B-1의 복제품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기체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크기와 무게가 더 컸지만 속도는 거의 2배였고 항속거리도 더 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에 뒤처져 있었던 소련이 냉전이 끝나갈 무렵에는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고성능의 폭격기를 보유하게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단 36 제작되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폭격기는 완전히 퇴역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B-52와 195의 적응력 덕분에 이들 기체는 항상 수행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항공기 모두 정밀 유도 무기를 사용하여 2020 초까지 이슬람 국가와의 전투에서 근접 항공 지원 임무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B-52는 B-1과 B-2가 퇴역한 이후에도 그리고 최초 시제기가 첫 비행을 한 지 거의 100년이 지난 2050년 미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운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떤 항공기에게도 인상적인 업적이지만 특히 10년만 운용될 것으로 예상됐던 항공기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슈퍼 폭격기의 진정한 예시일 것입니다.